개인회생과 이혼 지금 해도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될까?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혼이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는가? 이혼 자체는 개인회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은 신분상 행위잖아요.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개인회생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언제 하시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를 결정하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혼만 하실 거면 언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는 나의 재산이 달라지니까 내 재산을 떼주든 저 사람 재산을 받든 나의 청산 가치가 달라지고 청산 가치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양육비 같은 경우도 내가 내는 변제금에서 일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또 내 소득이 양육비하고 변제금을 모두 지급할 만큼 충분한지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 재산, 이걸 알아야지 지금의 논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하는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 배우자한테 재산이 1억이 있어. 옛날에는 기여도를 봐서 일부 재산이 나의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규정에 불과한 거지,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2분의 1 정도를 나의 재산으로 반영을 한 거죠. 이혼하면 반반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면 기계적으로 2분의 1을 재산을 반영했던 거죠. 회생위원이 일일이 재산 분할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1억이 있으니까 절반인 5천만 원이 내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되면, 아니 5천만 원 실제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관념상 생각으로 5천만 원이 내 거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5천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 138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뭐 현재 가치 개념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변제금이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과 맞지 않다, 일단 배우자 재산은 제외해라,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에서 문제되는 게 싫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는 등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만 포함한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재산 전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고, 그 뒤에 수원법원, 부산회생법원도 똑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재산이 없으면 배우자 재산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청산가치 0원이니까 내 소득 200만원 빼기 143만원 하면 한 달에 57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청산가치가 작아져서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단 일부 법원은 아직도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채무자들은 아직 내가 있는 곳에 관할 법원은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반영하니까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편 서울, 수원, 부산 관할은 배우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한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자, 양육비도 문제가 되는데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비면책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생 파산으로 탕감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재단 채권에 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내 소득이 300이면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 240만원 빼면 한 달에 60만원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배우자한테 한 달에 50만원 지급하는 걸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러면 300만원 빼기 나 혼자 사니까 1인 생계비 143만원 하면 한 달에 157만원 내는 거죠. 이걸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50만원 주는 거고 나머지 금융채권자한테 107만원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양육비 금액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달 소득이 300인데 1인 생계비 143만원 빼면 한 달에 157을 변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한 달에 150만원 주겠다고 약정을 한 거죠. 그러면 157만원 중에서 양육비로 150만원을 줘야 되니까 은행한테 매월 줄 변제금은 7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개인회생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득이 너무 작아서 양육비하고 은행하고 양쪽으로 변제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개인회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양육비가 150만원인데 내가 70만원만 줄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면책 채권이라 했잖아요. 저거는 함부로 탕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가능하죠. 양육비가 150이었는데 부부 양자가 합의를 해서 양육비 자체를 70으로 줄였다. 이 70은 전액을 다 지급하겠다. 이런 식이면 가능할 수 있죠. 양육비 70 주고 금융권 나머지 87만원 주면 되니까. 이거는 법원하고 협의해가지고 변제금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 2분의 1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양육비 채권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지니까 언제 이혼하는 게 유리한가, 이게 고민이 되시잖아요. 일단 이혼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난
지난 몇 년간 재산 분할을 했던 내역, 양육비 결정했던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조사를 안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재산 전부 다 배우자 다 주고 양육비 무조건 최대한 많이 주겠다 하고 나만 탕감해달라, 바로 이혼하고 바로 개인회생,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역들을 전부 다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혼해봤자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온 기간이나 소득관계 확인해보고 합리적으로 5대5 정도 나누었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과도하게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줬다 그러면 안 준 걸로 간주하고 나한테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리니까 이혼을 해도 이혼을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난 재산분할 양육비 서류 전부 다 제출하고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 수원, 부산, 관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2분의 1을 반영 안 하고 청산가치에 제외하는데, 굳이 이혼해가지고 재산분할을 해줘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재산 은닉이 아닌가, 서류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긁어부스럼이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급하게 이혼한다고 개인회생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과거 이혼 내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혼을 하실 거라도 웬만하면 개인회생 재판이 끝나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법원에서 괜히 미리 이혼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아지고 재판도 길어지니까. 자, 오늘 채무자 보시면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이혼하고 개발자였는데 회사 창업해서 개발비하고 영업활동 비용 쓰다 보니까 빚이 생겨서 다시 주식 투자하다가 복구해보려고 하다가 더 손해보고, 평생 개발자로서 개발만 하시던 분이라서 영업이 쉽지 않았다. 이공계 인재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굉장히 똑똑하시고 출중하신 분들인데 영업이 되지 않는다거나 만들어 놓은 제품이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상한 직원들이 들어와서 장난질해서 회사를 말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현 주소지는 서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남 창원에 출근한다 이러고 서울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겁니다. 이거 바로 물어봅니다. 원래 주소지라는 거는 전입신고만 걸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전입신고한 거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소명해보라 이 뜻이었죠. 자, 이분은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취업해서 개인회생 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전 사업했던 거 설비, 재고, 비품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남아있던 재산 어디에 처분했나, 얼마 받고 처분했나, 이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업 실패하고 취업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잖아요. 과거에 월급 내역이 없겠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할 때쯤 취업했으니까 그 취업했는 10월달부터라도 급여명세서 한번 제출해봐라. 개인회생을 이미 시작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향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월급 받는 거 제출하라. 그래서 평균 내서 소득을 산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소명을 하는 거죠. 본사가 창원은 맞는데 곧 서울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출퇴근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서울법원에 신청을 한 것이다. 서울의 주소지는 실제로 내가 사는 곳이 맞다. 그리고 법인 파산 절차를 서울에 신청했으니까 대표자인 나도 서울에 신청한 거다. 이렇게 하면 관할이 인정되거든요. 보세요. 이분 이혼하셨는데 이혼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내역하고 양육비 지급 사항을 전부 다 소명하라 하거든요. 몇 년 전 것까지 전부 다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산 다 줘버리고 양육비 최대한 많이 준다고 하고 나는 개인회생하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자, 법인 대표자 개인회생을 해도 법인 파산 관련 내역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파산 절차에서 뭐 재산 어디 은닉했는지, 환수금 얼마 나왔는지, 남아있는 재산 뭔지 법인 파산 절차에서 전부 다 드러나 있을 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는 거죠. 양육비 채권은 재단 채권에 추가하고, 중요한 거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내가 낸 변제금에서 자녀한테 양육비를 안 주는 거죠. 그 뒤에는 내가 낸 변제금은 전부 다 은행에 가는 거고, 성년 되기 전에 양육비 채권이 유효한 동안은 내가 낸 변제금이 일부는 양육비로 일부는 은행한테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법원의 예시 양식인데요. 어떤 사람이 250만원 월급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 생기비 100만원 뺐다고 치면 한 달에 150만원 변제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양육비를 55만원 내야 되니까 150 중에서 55는 양육비로 내고 나머지 95만원은 변제금하고 회생위험 보수로 내는 거죠. 법원에 150만원 던지면 55만원은 양육비 채권자한테 주고 나머지 95만원은 법원이 가져가서 채권자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재하는 거죠. 전 배우자가 양육비 채권자가 되겠죠. 성년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양육비 채권자도 채권자니까 계좌번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를 해야지 법원에서 저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구나, 전 배우자겠죠. 계좌번호로 돈을 넣어줄 거니까 요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배우자는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예 양육비를 언급 안 하고 빼버리면 모를까. 일단 그 사람한테 주기로 한 이상 나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받아와야 되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진술서인데 전 배우자하고 합의해서 첫 번째 자녀는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두 번째 자녀도 양육비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법원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양육비를 왜 감액한다는 합의서를 적어서 제출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소득에서 내는 변제금으로 일부는 양육비, 일부는 은행 변제금을 주는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양육비 준다고 은행 줄 돈이 너무 적어지면 개인회생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다음은 소득이 너무 적어서 양육비 주기도 빠듯하니까 은행 변제금 낼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양육비 금액을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200번인데 한 달 생계비 130만원 빼고 한 달에 70만원 내겠다. 70만원 중에 40만원은 양육비 채권자 주고 전 배우자 주고 나머지 30만원은 변제금으로 내겠다. 은행 변제금 주겠다. 그러면 36번 내면 은행한테는 1000만원 변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채무의 9,600 중에서 1000만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는 거죠. 요거는 합의서입니다. 내 소득이 낮은데 양육비가 너무 클 경우에는 법원이 볼 때는 그 소득으로 양육비 지급하기도 빠듯한데 은행 변제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개인의 생활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양육비를 급하게 줄인 겁니다. 정해진 양육비는 비면책이니까 이 회생 절차에서 일부만 주자, 감액하자, 이렇게 안 되는데 양육비 자체를 낮추어 온 거죠. 낮춘 양육비는 100%다 주겠다, 그 말이죠. 요거는 변제 계획안을 수정한 건데 왜 그러냐면 27년 7월 25일에 이 이후로 자녀가 성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원 벌면 130만원 내 생계비로 쓰고 남는 거 70만원 법원 내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70만원 중에서 40만원은 양육비 채권자 주는 거고 30만원은 은행 변제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32회 변제해서 은행한테 940만원 변제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자녀가 성인이어서 더 이상 자녀한테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200만원 빼기 내 1인 생계비 130만원 쓰고 나머지 70만원은 전부 은행한테 주겠다. 그거 4달 갚으면 270만원 된다. 이렇게 변제 기간을 나누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거죠. 자, 양육비 채권자요.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자녀가 성년 될 때까지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이분 채무의 12%를 변제하고 나머지 88%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 9,600만원 채무 중에서 1,2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양육비 채권 덕분에 내가 내는 변제금의 상당 부분을 전 배우자하고 자녀가 가져가니까 은행이 가져갈 돈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상당한 이득을 본 거죠. 변제금 자체를 적게 냈으니까. 자녀한테 주는 거는 뭐 변제금 냈다 남 준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분은 24년 9월에 신청해서 25년 3월에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개인회생은 이혼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언제 이혼하든 관계없다. 그렇지만 이혼에 보수적으로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가 발생한다면 요거는 청산가치하고 변제금 소득하고 관계가 되니까 개인회생에 영향을 준다. 재산 분할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한다. 양육비 채권은 재산 채권에 집어넣을 것이다. 어차피 과거에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 내역 전부 다 검토하니까 급하게 이혼한다고 특별히 이득 볼 건 없다. 재판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 나중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